날마다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8월 30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갔던 오늘 하루 야무지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하루 종일 국회가 어수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 문제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5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현재 수년 중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4시, 5시 10분 그리고 잠시 후 7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후보 등록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개업 청취자 여러분들, 단골 손님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시작합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국회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어서 이 뉴스브리핑 준비하시는 두 분도 벅차셨겠어요. 그러니까 숨 가쁘고 네. 계속 카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뭐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회담을 한다 했더니 결렬되고 이따가 7시에 다시 만나겠다가 지금까지 확인된 최신 소식인 거죠. 자, 지금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저녁에 송영길 대표와 TV 토론 네. 할지 안 할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죠. 네, 오늘 강행 처리하면 TV 토론 안 나가겠다. 네. 선포를 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가 그 제작진의 심경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송영길 대표 안 나가면 그만인데 제작진들이 지금 새로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좀 진행되어 왔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서 의사 일정을 논의를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후 5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도 미뤄졌고 국회는 뭐 듣기로는 밤샘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그 2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은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고수해서 오후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 평가 지표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 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정의당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이게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송영길 대표하고 이제 정의당의 그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제 비밀 회동을 갖고 비밀 회동을 했어요? 네, 내용을 좀 조율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일단 정의당은 조금 이제 그 좀 시켜보자. 그래서 언론 개혁 특위를 지금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특위를 통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 뒤에 좀 결정을 하자는 입장을 지금 전달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민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지금 밝혀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맥락이 조금씩 엿보이기는 하는 게 오늘 이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라는 지금 입장들이 많이 나왔고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여론을 좀 수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원로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원로들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일 거예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법안 추진을 할 때 너무 독선적이다, 아집을 부린다, 독주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한 고민.
그래서 뭔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어떤 좀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그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일종의 그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는 내구제거든요. 네. 조금씩 타격을 입을수록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전에 처리를 할 건지 조금 더 시간을 끌 건지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 여야당 그 국회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시간을 정해놓고 대안을 함께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양쪽 다 뚜렷한 답변을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합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그렇습니다. 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윤희숙 의원 사퇴안은 상정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올리는데 난색을 보였고요. 일단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졸지에 사퇴안 처리에 공을 떠안게 된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사퇴안 의결을 하려면은 일단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고 출석 인원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능한데 민주당 171석을 가진 민주당 결정에게 달렸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고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사퇴안을 처리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뭐 백혜란 최고위원이나 고용진 당 수석 대변인은 사퇴 쇼다, 뭐 탈당하고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좀 이견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 민주당이 당론을 먼저 정하는 게 맞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만약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사퇴 쪽으로 당론을 뭐 결정하게 되면 사퇴를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면 당 내에 지금 체류 중인 이거 체류 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 네네. 탈당계를 제출받은 5명의 의원들 그리고 탈당계를 내지 않은 5명의 의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 민주당이 먼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언론들에서 얘기하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표면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희숙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지 일단 당론으로 공식 결정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만약에 상정이 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면 이제 그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말과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두 분 다 네. 윤희숙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럼 사퇴를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퇴하지 말라고 울었잖아요. 뭡니까? 난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만류를 했다가 다시 좀 사퇴를 보자고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 측은 이 사퇴안 본회의 통과가 1차적인 목표고 사퇴안 처리가 이제 끝내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불발이 될 경우에는 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고리로 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법률가께서 보시기에는 솔직히 별로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그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 표결로 결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헌법 소원을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언어가 인플레이션 되면 안 되는데 공수처에 뭐 수사 의뢰하겠다. 그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헌법소원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고요. 이게 자꾸 언어를 인플레이 시켜서 정치적으로 계속 헌재나 이런 걸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회 상황은 잠시 후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과외를 마치시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자신의 1호 공약은 역시나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죠. 부동산 관련 공약이에요. 근데 발표를 하자마자 유승민, 홍준표 등 당내 경선 후보자들이 포퓰리즘이다, 헛된 공약이다 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네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날선 비판이 나오자마자 시작이 됐는지. 네, 이제 대권 주자들의 1호 공약은 사실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이제 현 정권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청년들에게 이제 시세보다 싸게 집을 공급하고 여기에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팔 때는 차익의 70%까지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또한 처음 집을 살 때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30만 호 공급한다는 구상을 밝혔고 또 역세권 첫집 주택 역시 용적률을 높여서 역세권의 공공주택의 입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이제 무주택자를 위해서 5년간 20만 호의 집을 짓겠다는 내용인데요. 유승민 전 대표는 뭐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랑 다를 바 없다. 포퓰리즘이라 비판을 했고 홍준표 의원 역시 좌파보다 더한 공약이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도 좀 전에 과외를 마치고 첫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평가하기로는 네. 과외 선생님이 써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숙지가 잘 안 됐어요. 이 자소서를 본인이 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과외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1호 공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후보의 어떤 상징성, 후보가 이 표명하는 가치의 상징성을 듬뿍 담아서 네. 그 공약만 봐도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주택 정책을 봐서는 과연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동안 그 상징해왔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건가 이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좀 둥글둥글한 모나지 않은 공약이 나와버렸습니다.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예,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공급 물량을 250만 호라고 했는데 뭐 이 공급 물량 자체는 모든 후보들이 다 일종의 뻥튀기를 해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뭐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50만 호를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전국적으로 250만 원을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디테일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이제 늘공표, 어공표 공약이 아니냐. 네. 늘공이나 어공 쪽에서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딱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무난하다 있는 그냥. 상황입니다. 네네. 무난하다. 근데 대체로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 홍준표 의원의 비판은 핵심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네요.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에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가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윤을 안 남긴다는 뜻이라서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공공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그렇죠. 기업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LH가 해야 되겠네. LH가 해야 됩니다. SH나. 예. LH나 SH가 사업을 하는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에서는 대규모의 적자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LH는 일반 분양 사업을 해서 돈을 남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반 분양 분양을- 사업에서 원가만 받으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LH는 엄청난 적자를 끌어낼 수밖에 없고 결국 적자 국가 재정이 엄청 들어가게 들거든요. 되고. 이런 문제를 아마 유승민 의원 쪽에서 전 의원 쪽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역세권 첫집 주택 얘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공급하고 5년 이상 거주한 후 팔 때는 차익이 70%까지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우리 구인주 기자 청년이시죠? 맞습니다. 예. 집이 없는 청년입니다. 예, 이거 살 돈이 있으세요? 이게 원가가 뭐, 네. 역세권에서 하려면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으셔야 살 수 있는데 네. 있으세요? 분양가 20%가 뭐 말이 20%지 사실 굉장히 부담이에요. 요새는 뭐 1억, 2억은 돈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같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얻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이 청년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게 1억에서 1억 5천 있는 청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거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밀어주자는 건데 그게 굉장히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역세권 청년주택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행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을 역세권으로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꾸로 매매로 바꾸는 거라서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비판들이 쭉 나왔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했던 비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한 비판이에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윤 후보 측에서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죠. 어떤 내용으로 반박했나요? 네, 윤 전 총장은 일단 포퓰리즘이란 말에 굉장히 발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포퓰리즘을 혐오하는 사람이라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과 충분히 현실 가능한 안을 구상을 한 거고 또 이게 집을 매각해서 그 자금이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일이 없다. 즉각 반박을 했고요. 또 오늘 뭐 제가 이제 그 캠프 측 정책 담당자와도 얘기를 해봤더니 네. 재정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것이다. 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목돈이 덜 들게끔 해주고 싶어서 만든 정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도움되는 정책. 저는
청년들이 집에 거주할 때 도움이 되는 정책도 청년들이 원하지 않을까. 네. 꼭 사고 싶으세요? 안정적으로만 살 수 있으면 굳이 네. 구매하지 않아도 네. 예,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간 또 하나의 논쟁이 바로 역선택 이야기예요. 즉 다른 당 지지자들이 자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택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재미있는 게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후보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러고 당내에서 오래 있었던 후보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중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거 없어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어떤 논리로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구 기자님. 네. 일단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각 이제 앞으로 진행될 컷오프에서 1차에선 100%, 2차에선 70%, 또 마지막 최종 후보를 선출할 때는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이제 경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주자들이 좀 목을 메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이제 약체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유승민 두 당내에 있었던 후보가 극구 반대를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홍 의원은 이제 우리끼리 골목대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후보마다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남 등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이를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데에는 일단 홍 의원은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상승 중이고 오,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그 요인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성향이나 또 바깥의 지지자들 그리고 호남 등에서 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홍 의원은 뭐 요새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야 뭐 이걸로 네. 굉장히 업돼 있으시던데. 엄청 업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페이스북마다 이제 무야홍과 어대홍을 밀고 어대홍. 있는데, 예. 어대홍. 무야홍으로 하면 이제 야권 후보만 하다 끝날 것 같은 이미지가 되니까 네네. 어대홍이라고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홍준표다 이렇게 또 밀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많이 나가셨는데 무야홍에서 좀 분위기를 더 띄우신 다음에 네. 그 다음 스텝으로 가시는 게 그렇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근데 참 의외의 상황입니다. 사실 그 최재형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 네. 그래서 제3지대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니 많이 이런 전술을 쓰다가 그렇죠. 갑자기 들어간 이후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이게 딱 말씀하신 대로의 문제인 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만 20년 넘게 정치를 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제 묵은지 같은 네. 그런 후보들인데 자기 지지층보다도 오히려 굴러 들어온 후보들에 비해 자기네가 이제 확장성이 더 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양쪽 주장이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적한 게 이겁니다. 얼마 전에 윤 후보하고 정홍원 만났다. 전 총리가 만났다. 선관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뭘 맞춰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험 감독이 와가지고 출제 방식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네네. 요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떻게 바뀔지, 이게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원희룡 대선 후보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된 의견, 그 다음에 토론회 네. 횟수. 토론회 횟수. 또 네,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원희룡 후보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자발찌 살인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이게 좀 답답한 소식인데요. 법무부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서 여성 2명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사건 관련해서 오늘 재범 방지책을 11시인가요? 발표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특수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에 출소한 전과 14범의 강모 씨가 지난 27일에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강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이 서울 동부보 관찰소에 통보가 됐는데 이제 이게 그 강 씨를 계속해서 찾지 못했어요. 그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2차례 살해하고 또 자수를 스스로 하기까지 무려 38시간 3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강모 씨를 찾지 못했다는 상황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제 이 안일한 관리 대응 탓에 애꿎은 희생사가 생겼다라는 비난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사과를 한 사건입니다. 사과는 했는데 뚜렷한 대책은 눈에 안 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어떻든가요? 법무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는 잘 안 끊기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구성이 약해서 쉽게 훼손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전자발찌의 내구성 강화는 한 서너 차례 정도 계속 이루어져 왔었던 네네.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실제 이 사건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는 지난 새벽에 이미 그러니까 27일 사건이 일어났던 27일 새벽에 12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이미 위반 경보가 한번 울렸었다는 겁니다. 네네, 원래는 맞습니다. 이제 함부로 외출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외출한 위반 경보가 울려서 범죄 예방팀에서 이제 실제로 출동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귀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갔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일날 오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어떤 공백 상황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간에 이 인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와 경찰 사이의 공조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공무원들 내부에서의 문제고요. 그렇죠. 국민들은 법무부가 인원이 없든 경찰이 인원이 많든 간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공조 시스템 잘하고 인원 보강해서 국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거지 변명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뉴스만 제가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이 의견에 기속되는 건 아니고요. 공수처는 또 더군다나 기소해야 되는 의견을 가지고 또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의결을 했다라는 것까지 오늘 뉴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종종 원희룡 후보님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제가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네. 제가 제가 외가가 제주도거든요. 애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식 후보 등록 시작했는데 등록 잘 마치셨죠? 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예, 각오 한마디 먼저 전해주시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된 만큼 그동안 경험과 정치의 비전들을 통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경쟁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성과 경쟁력 이 두 가지 말씀을 힘주어 해주셨고요. 오늘 오전에 그 등록 전인지 후인지 하여튼간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셀프 재산 공개 하셨어요. 이게 요즘 흔히 윤쏘공이라고 윤일숙이 쏘아 올린 그냥 작은 공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뭐 큰 공 같은데 윤쏘공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권 주자가 자진해서 재산 내역 공개한 건 처음이죠. 예, 어떤 뜻으로 공개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다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뜻은 공직을 맡고 특히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 자신의 재산 변동이라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공사 구분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현재는 그 대통령이 가장 우리 그 국정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막상 제도가 없다 보니까 서로 그 경선 과정에서 공방이 된다든지 네. 여야 간에는 네거티브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최고 공직자로서 가장 엄격하고 가장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가 미비되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에서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따님들 재산 그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셨던데 따님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뭐 있었으면 좀 민감했을 텐데요. 뭐 없으니까 상관없다. 없어서. 네. 아, 예. 그 윤희숙 의원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사퇴안이 본회의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당이 과도한 유니언 흠집 내기를 한다. 유니언의 이 기자회견은 죽비 같은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후보님께서는 윤희숙 의원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는 없죠. 네네. 하지만 본인이 모든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이렇게 공개한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네. 라고 하면서 의원직과 대선 후보직까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러한 이 철저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자기를 고발한다고까지 했는데 네. 이런 정도의 투명성과 책임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여준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자꾸 뭔가 이 문제가 있어서 또 이상한 수를 쓰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요. 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네. 투명성과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같은 자세를 보이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는 전혀 권익위에서 넘어온 내용조차 공개를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명성과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또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그 아버님이 땅을 샀던 것에 대해서 황혼 귀농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님 인터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야, 이 농지법 위반이란 주민등록법 위반은 좀 명백한 사실 아니냐? 이게 어느 정도는 확인된 사실 아닌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뭐 이렇게 좀 정리된 발언을 한다거나 이렇기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내지는 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땅을 샀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자 하면서 좀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지법 위반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경우는 좀 윤 의원님이 미리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보는 사람 관점 나름이겠지만요. 네네. 철저히 수사해서 어떤 결과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네네. 그게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좀 말이 그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점 때문에 공격할 여지는 막 있고 그런 걸 빌미 삼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가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는 거지. 뭐 지금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 출범했죠. 이제는 경선 룰을 얼마나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흥행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문제일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대로 된 객관적인 검토 절차만 거쳐달라.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저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토를 해야 제대로 된 검토일까요? 아니 그래서 무슨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 제시돼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각 후보들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근거라든가 대안 같은 거를 들어봐야 될 거고요. 이걸 놓고 검토를 해서 물론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그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과연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정권 교체와 우리 지지층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그걸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선관위에서 결론을 내려서 제시한다면 저는 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설사 불리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 후보들 의견도 다 들을 텐데 지금 보니까 대체로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전제는 전부 다 선관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전제는 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대체로 그 캠프의 의견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야 된다라는 쪽이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처럼 당에 오히려 오래 있었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물론 원 후보님께서도 자 선관위 결정은 따른다. 근데 그 선관위에다 의견을 내신다면 원 후보님은 어떤 의견을 내실 건지를 한번 저는 의견을 안 낼 거고요. 안 내신다.
네, 저는 뭐 특정 그건 없습니다. 대신 네네. 지금 역선택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그게 데이터나 네네. 이 근거로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지. 그다음 네. 이거를 오히려 역선택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이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이 결국 본선에도 유리하다라고 정권교체 유리한지.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네네. 저는 과연 얼마만큼의 근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그걸 보고 저는 조금이라도 더 그 정권 교체와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이쪽이 더 낫다라는 그쪽으로 저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네. 과학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우리 원 후보님은 의견을 따로 내진 않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네. 또 이게 경준위에서는 토론회 한 20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네.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토론회를 몇 번이나 할지 뭐 많이 할지 또 뭐 한편에 그 비전 발표에는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예 수준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토론회 몇 번이나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저는 무제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 예. 네. 20번도 적다. 무제한 토론회 하자. 다다익선입니다. 예. 다다익선이다. 네. 네. 그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비전 발표에는 7분간 우리 원 후보님께서도 비전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좀 검증이 될 만하다. 비전 발표도 여러 번 해보자. 이런 의견이세요? 원래 아니면 그렇게 이런 거 하지 하면 안 말자. 되는 거죠. 안 된다.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써와서 읽고 무슨 화면 보면서 얘기하고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문제가 예. 선관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토론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후보 초청 토론은 선관위의 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당의 네. 그 규칙상.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냐 없냐 이렇게 공방이 하다가 취소하려니까 경준이나 최고위원회에 이제 위신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민망한 이게 상황이 절충안으로 비전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무제한 토론하자. 그런 비전 발표에 네. 일방적인 비전 발표는 하지 말자. 이런 국민들이 말씀이셨고. 뭘 보고 평가하고 검증을 하겠습니까? 네. 토론을 해야죠. 아유, 토론에 아주 자신만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공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 공약으로 우리 원 후보님 자영업 100조 지원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셨는데 자, 자영업 100조 지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국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보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자영업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우리 경제도 무너지고 복지 부담도 너무 무너지고 사회적인 이 피해가 너무 크다. 네네. 그래서 100조를 조성해서 50조는 손실보상하고 네. 50조는 업종 전환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기술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영업의 경쟁력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네네. 이 몰락하는 자영업을 죽어가는 자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이 경제 이걸 펴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50조는 손실보상하고 50조는 업종 전환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네. 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자. 아, 딱딱 반반 좋아하시나 봐요. 주택 반반 국가 찬스 이것도 말씀을 하셨던데 예, 네네. 첫 내 집 마련 비용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50%를 국가가 투자하자 이런 네. 공약을 내셨어요. 요게 지금 네네. 우리 원 지사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내집 한두 가지 더 마련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예, 내 집 마련을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가 무주택자가 하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도 이게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투자를 해주자. 투자. 그리고 국가가 그 지분을 보유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돈이 모이면 국가 지분을 그 거주자가 사가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돈이 안 모이면 그냥 국채에 대한 이자만 내면서 끝까지 살면 되죠. 이렇게 하면서 현재 갑자기 올라버린 이 집값 때문에 이 아이도 안 낳고 인생에 설계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정책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네네. 다른 정책들은 뭐 신도시나 어디 멀리 주택을 새로 지어야 거기에서 비로소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네네. 이 반반 주택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예. 네네. 그래서 그리고 7조 원을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네. 부채 발행을 해서 22조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네네. 9억짜리에 대해서는 5만 가구. 만약에 4억 5천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10만 가구에 대해서 1년에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지분을 인수해가는 그게 나오면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연간 한 10만 채 정도 혜택을 준다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냥 인생에 대한 설계가 안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도 그 부동산 1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내왔는데 원가 주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해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팔 때는 차익의 70%까지 보장해 준다. 처음 집 살 땐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원가 주택과 반반 주택 반반 주택의 장점은 뭔가요? 윤석열 후보의 주택 정책에 비해서? 원가 주택의 문제점은요. 네네. 우선 그게 새롭게 지어져야만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죠?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어진 집에 대해서 어떻게 원가로 지금 환산이 안 되죠. 감가상각 엄청 해야 됩니다. 환산 자체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새로 짓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점에선 어느 위치에 예. 어떤 재원으로 어느 세월에 지을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예. 그럼 설사 이걸 총력을 다해서 짓더라도 네. 그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년 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반반 주택은 예.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이걸 구입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반을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투자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자격 여건은 있겠지만요.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집을 전부 새로 지어야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거기에다가 네네. 원가로 공급되는 주택과 그 외에 원가 플러스 이윤까지 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택과 네네. 그 시장이 이중으로 이제 이중구조가 나눠지게 되죠. 되는 건데요. 예, 그렇죠. 그거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건지 토론이 열리면 바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무제한 토론에서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토론 전에 문제를 이미 다 가르쳐 드릴게요. 또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30초 정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출사표를 던진 원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맞선 것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라도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9월 중순이 되면 민주당의 저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과 국가 운영 능력에 있어서 누가 경험과 준비가 잘 돼 있고 토론에서 이재명에 눌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안으로서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점이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원희룡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재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길을 묻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 1914년 8월 30일 독일 공군기가 파리에 폭탄을 투하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역사는 이것을 두고 세계 최초의 공습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다. 이 공습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다.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약 4년 동안의 전쟁에서 9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다. 지난 28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공습했다. 이 공습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한 미군의 보복 공습이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했다. 20년간 이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정의된 이 전쟁에 승리자는 탈레반 그리고 방위산업체라고 한다. 생각해본다.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 앞으로 3주 후면 새로 태어날 아이를 만나게 되어 있었던 젊은 아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프간의 갓난아기를 돌보던 23살의 여성 병장. 그리고 화염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아프간의 아이들. 이들의 죽음을, 아니 이 전쟁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걸까? 과공비례. 지나친 공손함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아프간 현지인들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사하던 날, 언론에 보도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을 위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든 법무부 직원의 모습은 과공비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전이었습니다. 빗속에 무릎을 꿇은 저 법무부 직원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텐데 아들의 굴욕을 보고도 당장 그놈의 법무부 때려치우라고 할 수만은 없었을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서걱거렸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감내해야 하는 얼마간의 굴욕은 어쩌면 다달이 돌아오는 사글세빵의 월세 같은 것이라고 마음을 어루만져 보아도 종래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50명 이상 실내 브리핑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자 실외로 장소 변경을 요구한 것도, 그 직원을 차관 뒤로 가라고 한 것도, 당신은 카메라에서 사라져달라, 몸을 더 낮춰달라고 하면서 결국 직원의 무릎을 꿇게 한 것도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진을 황제의전 논란으로 보도한 것도 기자들이었습니다. 황제의전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언론은 얼마나 많은 사실 이면의 사실을 은폐하는가? 하여 우리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는가? 되돌아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국회는 지금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관련 법안을 발의 심의하는 문체위 소속이고요.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김승원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일단 최신 업데이트로 좀 들려주십시오. 네, 지금 원래 4시에 하려고 했던 본회의가 지금 연기되어서요. 아직 8시 이후에 구체적인 시간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예, 7시부터 네.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다시 네네.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속보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막 협상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의원님들은 그럼 전부 다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 대기 중이십니까? 예, 대기 중입니다. 문자 올 때 기다리시면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국민의힘은 오늘 네. 그 언론중재법 처리를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응대하겠다. 네. 아직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오늘 그 10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네네. 또 그 의료법, 그 CCTV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의료법,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등 한 30여 가지 중요한 법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예,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임시의 회기 기간인 8월 30일을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비쟁점 법안은 먼저 처리를 하고 쟁점 법안을 맨 뒤에 올리면서 네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런 네, 정도도 맞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 언론중재법을 의안을 올릴 것인가, 안건으로 네네. 올릴 것인가, 올린다면 혹시 어떤 내용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쟁점 네. 법안도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 상정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네네.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사립학교법, 네네. 그 통과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또 수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내용을 반대한다는 거죠. 지금 사립학교법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아야 될 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 법안들 맞습니다. 때문에 언론중재법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네네.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어떤 게 지금 쟁점이 된 건가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서 네. 일부 학교들이 좀 사실 뒷돈 받거나 불공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거를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내용이 있고요. 네. 또 교원들이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네. 정확하게 어떤 권리구제라든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법률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쟁점이 거기에 되는- 대해서도 예. 네. 쟁점이 거기에 되는 대해서 부분이 반대를 하고. 네. 예, 그렇죠.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을 할 때 1차 네. 필기 시험은 전부 다 교육청에다가 의뢰해라. 교육과 네네네. 교육부인가요? 하여튼 간에 외부에 의뢰해서 1차 필기 네. 시험에서부터 공정하게 외부의 평가를 받도록 하자라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네. 수정안을 냈는데요. 일단 네. 뭐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 네. 예,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 아니냐, 네.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오늘은 또 그 예전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예술인들이 정권이 네네. 바뀜에 따라서 그 아주 고통을 받았던, 탄압을 받았던 그런 것도 방지하는 예술인 지위 권리보장법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법안들이 차례차례 통과돼야만 언론중재법이 맨 마지막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쟁점 법안이 사실은 비쟁점 네. 법안이 다수고 언론중재법만 쟁점 법안일 줄 알았더니 쟁점 네. 법안이 지금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그 예술인 관련된 법, 언론중재법까지 쟁점 법안이 한 서너 개로 늘었네요.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쨌건 저희는 8월 31일 임시의 회기 만료로 법안 처리가 안 되더라도 네네. 바로 9월 국회에 바로 언론중재법을 올릴 수가 있어서요. 네네. 아무튼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송영길 대표께서 원로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도 보면 숙고하겠다, 고민 중이다, 언론중재법을 오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의 태도와는 이전의 말씀과는 조금 뒤로 물러선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유인태 전 의원님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퇴로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는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네. 예. 그 찬성은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결국 다음 정권까지 못 통과시킬 거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네네. 반대는 좀 더 다른 언론 혁신 법안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네네. 또 수정 의견이라고 할까요? 네.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인들이라든가 혹은 법조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위원 제기하겠다는 조항들, 네네. 그거를 좀 더 다듬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빨리 시키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네네. 근데 주된 것은, 일단은 그동안 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체위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네네. 가급적,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좀 다수였던 거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 쟁점, 결국 언론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쟁점이 모여
그 모임 부분이 그 네, 고의중과실 추정 네, 네.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차단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부분하고 요 두 가지로 좀 많이 다른 뭐 여러 가지 쟁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쟁점으로 많이 모여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요 두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김승환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이 법안의 제정이라든가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으로 가장 억울한 거는 이 정치인이라든가 대기업 권력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아예 못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언론 재갈 불린다라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가짜 보도에 대해서 이제 기사 열람 차단을 좀 해달라는 청구도 네. 이거는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해서 언론사랑 같이 양방, 쌍방의 공방이 있고 난 후에 언론중재위가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신청한다고 바로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 두 가지를 호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유감스럽고요. 네네. 그다음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국민들께서 언론 그 보도에 네.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우세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보도를 하는 사람은 취재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고의과실이 있음을 국민들이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를 좀 만들어 드린 겁니다. 네. 요런 것만 입증하시면 고의중과실이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이제 네. 그걸 만들어 드린 건데요. 네. 그것도 역시 국민을 위한 조항인데 네. 마치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처럼 설명하셔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은 하도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네네. 주장하시는 분 중에는 그럼 요거를 좀 삭제를 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이런저런 네.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내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네. 여기서 밀리면 안 되고 대선 앞두고 이런저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 그 판사님이셨으니까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네. 절차적 만족성이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네. 말하자면 언론 노조나 언론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절차나 과정에서 조금 민주당이 절차적 만족도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사실은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2번 정도 논의를 하면 다 결정이 나는데요. 네네. 저희는 야당 의원님들 그다음에 언론 현업단체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논의도 한 5번 이상 하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했고요. 네. 다만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요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또 앞으로도 네. 계속 이 법안이 정말 그 가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 어려운 판단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동력을 그렇습니다.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과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된다. 이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왔다 갔다 타이밍 싸움일 것 같아서 네네. 예, 많은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일정을 정해놓고 이게 일정이 한정없이 뒤로 미뤄져서 이게 동력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정을 네. 딱 정해놓고 대안을 그때까지 마련을 해서 반드시 그때는 통과를 시키자. 네. 라는 협상안이 만약 나올 수도 있을까 유일한 좀 탈출구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원래 8월 30일까지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그 대안을 한번 내보겠다라는 제가 보도도 보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머릿속에 있는 대안이 지금 석 달째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시한을 정한다면 네네. 저희가 함께 해야 될 포탈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그 편집위원회 설치 등 그 편집의 독립권 네.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네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차피 국민의 관심이 언론 개혁으로 몰리는 이때 과연 언론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또 그런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사주로부터의 자유로운 보도도 할 수 있는 네네.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다 논의하고 관련된 법을 함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왕 이렇게 논의의 장이 열렸다면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된 것, 그다음에 네. 편집권 독립까지 한꺼번에 네, 네, 아예 탁 터놓고 다 얘기해보자.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언론중재법은 한 1분입니다, 사실. 전체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네. 딱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예. 네,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쏘공, 윤희숙 의원이 쏘아올린 네. 결코 작지 않은 공, 이 사퇴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까요? 사퇴하신다고 그러는데. 전원인데요. 네.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네네. 저희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 또 국민의힘당에서 네네. 예, 그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내대표가 의장님한테, 국회의장님한테 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표 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쇼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진전성이 없다. 예, 사퇴서도 안 내고 또 국민의힘당 쪽에서 의장님한테 안건을 올려달라는 아마 그 요청도 네네. 예, 강력하게 안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이 먼저 당론을 정할 일이 아니라 말을 하자면 민주당 보고 당론 정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당론을 정할 일이 아니라 먼저 사퇴를 진짜 진정성 있게 하려면 사퇴서 내고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의장님한테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밤늦게까지 사태가 네, 비상이 해제될 때까지 오늘 아마 예 새벽까지 할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예 문자 잘 보시다가 또 본회의 시작되면 또 잘 참여하셔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좋은 토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봅니다. 역시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계실 텐데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아직 지금 김승원 의원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7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당은 7시 40분경에 다시 의원총회를 하도록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야 원내 협상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대책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정미경 최고위원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언론중재법에 관련해서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이거는 대안을 일정을 정해서 그러면 대안을 놓고 토론을 해서 일정한 며칠까지 9월 정기국회 언제까지라든지 일정을 정해서 이게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건 악법이라서 폐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아니 대안을 놓고 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공을 국민의힘 쪽으로 넘기셨단 말이죠. 지금 대안을 실제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야당뿐만 아니고 언론 종사자들 그리고 학계나 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안 차원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고 헌법적 가치의 이제 기본은 국민의 알 권리지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이 이 논의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만이 이 논의를 하는 건 저는 원리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언론의 기본 기능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정치권도 사실은 언론을 통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 견제의 대상인 거죠. 네네. 그 중에서도 힘을 많이 가진 집권당, 정부, 청와대가 1차적으로 더 많이 감시받고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네. 야당도 국회, 입법부, 입법 권력의 한 축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네네. 언론의 감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감시 대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의안을 만든다는 게 과연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네.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표들인 전문가나 또 그 시민단체 그리고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자유의 주체인 언론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근데 사회적 합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나 사회적 합의도 여당이 어쨌든 원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법사위를 지나서 지금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이라면 지금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안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그러면서도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야당도 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도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가이드라인 다 있고 네네. 그거를 법안으로 성안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권리의 주체가 정치권은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감시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더 이 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연금 개혁 문제라든가 또 그 노사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그 사안들에서도 여야가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모여가지고 합의안 안 만들었거든요. 다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연금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대표 등등이 다 참여해서 논의의 틀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여당도 안도 내고 야당도 안 내고 또 당사자인 예를 들면 노동자의 안 내고 사용자 측 안 내고 이래가지고 그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틀 자체로 구성 안 하고 여야 협의도 없이 여당만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걸 밀어붙이고 한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출발부터 잘못됐다. 근데 이제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또 그 김승원 의원님이나 여당 쪽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1년 2개월을 그러니까 14개월, 15개월을 논의를 했다. 근데 한 번도 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합의는 저희 당의 의견이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전문가들, 언론기관들의 요구입니다. 우리 요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뭐 야당의 정략적인 발목 잡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요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구나 시민사회는 야당 편도 아니었고 여당하고 지금 상당 그 단체의 대표들이 정부에 또 여당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언노련이라든가 그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하고 또 그 은계련하고 또 그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 대표들이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고 또 여당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정부 여당하고 우군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법을 결사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만에 하나 뭐 어느 정도는 뭐 오늘 송영길 대표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조금 뒤로 이전과는 강경한 태도에서 조금 물러난 태도를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오늘 밤에 이 언론중재법 법안이 상정이 됐다 본회의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1차적으로는 저는 필리버스터 들어갈 거고요. 필리버스터. 예. 예, 필리버스터는 그 회기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네네네. 내일 되면 종료될 거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네. 정기국회 시작되면은 민주당이 이제 1번 안건으로 처리를 하겠죠. 시도를 할 텐데 네네. 그러면 저희는 이거는 헌법 수호 투쟁이기 때문에 네네. 정권을 상대로 해서 범국민 투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범국민 투쟁. 예. 이게 좀 사실은 그 범국민 투쟁이 국민의힘한테는 좀 안 좋은 기억도 좀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시절에. 아니요, 그거는 예,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등을 떠밀리는 오히려 입니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등을 떠밀리는 상태다. 그 국민이 저희 우군이면 등이 덜 떠밀릴 텐데 네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연이라든가 언론노조라든가 뭐 예. 각종 진보단체들 이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 핵심 우군들이었던 단체들까지 다 우리 당 보고 같이 싸우자. 네네. 이 정권을 그 대상으로서 같이 싸우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등이 떠밀리는 거죠. 예. 그야말로 범국민 투쟁입니다. 그냥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 투쟁이 아니고. 네. 요 부분을 한번 갈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쪽 단체들도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는 찬성한다. 그런데 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라든지 몇몇 조항이 조금 더 애매하거나 몇몇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쪽 언론노조나 이런 쪽 의견이시더라고요. 그 조 의원님께서는 자, 징벌적 손해배상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조항에 몇 개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제도 자체가 언론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쪽이신가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부분적으로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 그런데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 그게 지금 이 민주당 안은 과도한 정도가 이거는 뭐 단순한 징벌 차원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그런 그 보복성 징벌 배상제이기 때문에 헌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징벌적 배상이 지향하는 보호의 대상이 힘없는 일반 국민이어야 되는데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나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 그 보호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 법이 거꾸로 된 법이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말하자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언론의 오보라든가 또 과잉 보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있는 일을 보호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언론으로부터 당연히 감시받고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될 정치 권력, 경제 권력들은 빠져야 되고 그리고 그 구성 요건도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맞아야 되고요. 재형 법정주의라든가 형량 균형의 원리라든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일단 삭제를 했다. 이전에는 그들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 올라가는 안에는 아예 그분들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형법이 아니고 민사로 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형법과는 좀 원리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징벌이잖아요. 명칭 자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이잖아요. 사실상 형벌적 성격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 지켜야 될 헌법적 기준, 과잉 금지라든가 법의 균형이라든가 재형 법정주의라든가 이런 거 다 지켜져야죠. 이게 오히려 징역 몇 년 사는 것보다도 더 심한 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더 큰 벌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 배상금 못 갚으면 징역 살아야 되잖아요. 노역형으로 형법에서 처분돼 가지고 징역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형법에서 그렇고 이건 민법이라 징역형까지는 안 가고요. 노역장 유치까지는 안 가고요. 벌금을 못 냈을 때 노역장 유치를 가야죠. 그리고 아까 청구권자를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 그다음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최종안은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는 전직 정무직 공무원들, 전직 선출직들은 이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아서 예. 그건 문제다. 현직은 청구권을 배제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럼 예. 배제된 건 맞죠, 그거는. 예.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 보다도 훨씬 더 확대돼야 되고요. 네네. 현직뿐만 아니고 전직도 아니고 현직도 아니지만 권력 주변에 있는 친인척, 실세, 측근 이런 네네.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네네. 힘을 행사하는 권력자들, 사회적 권력들도 다 포함돼야 되고요. 네네. 그렇게 안 되면은 옛날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그러니까 이 징벌 말하자면 예,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최순실 같은 사람은. 예. 네, 그러니까 네. 이 언론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최순실 같은 경우. 네. 앞서서 우리 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특위 김승원 특위 부위원장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예. 이번에 8월 달에 예. 처리 안 할 예. 수도 있다. 근데 그러려면 예.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예. 언론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그다음에 예. 편집권 독립에 관한 법 등 예. 언론과 관련된 법들을 좀 예. 포괄적으로 다 터놓고 얘기해서 일단 공론장이 열리는 거니까 예. 좀 포괄적으로 언론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자. 그럼 언론중재법을 8월 달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하면 예.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그거는 부분들은 검토 가능한가요? 예. 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거기에는 언론의 종사자가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특정 이념이나 정파성을 주입하는 문제. 네네. 그러니까 언론 노조라든가 또 네. 개별 언론 종사자들이 네. 언론이라는 수단을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이나 네. 이런 거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유화해가지고 언론의 독립성, 중립성을 해치는 것까지도 다 규제하는 것까지 도입이 포함해서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보면은 네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또는 사주 이런 사람들이 언론의 편집에 개입하는 거, 외부에 또 단체나 기관들이 개입하는 것만 죄악시하고 정작 언론 종사자들이 노조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내부 사적 권력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 개인의 재량권으로 언론을 사유화해가지고 마음대로 정치 편향 보도를 일삼는 거는 그건 전혀 그냥 놔뒀거든요. 네. 전혀 터치 안 하고 놔둬가지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또는 사주는 언론의 편집권으로부터 배제되는데 그 공백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구 전횡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편향되게 대놓고 편향 보도를 일삼는 구조를 그런 것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경제 권력,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언론 내부 권력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폭넓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희숙 의원 사퇴안 본회의 올라갑니까? 민주당이 동의해줘야 의장님이 안건을 올리실 텐데 민주당이 절대 사퇴 안 시켜주겠다고 어떻게 윤희숙 의원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윤희숙 의원직을 철통같이 사소해 주려고 저렇게 하시니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윤희숙 의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협조해 주면 됩니다. 첫째, 국회에서는 사퇴안을 처리해주고, 사퇴 빨리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수처나 경찰 특수본이 빨리 수사해주고, 공수처하고 특수본에다가 빨리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공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퇴서를 의장실에 아직 접수를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거는 저는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지만, 당연히
당연히 사퇴한 거죠. 그거는 구두로도 다 이미 사퇴 의사가 밝혀진 거고. 의사는 밝혀졌다. 의장님이 여당이 동의하면 그거 제출했다고 사퇴 의사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김승원 의원이 이거 어떻게 여당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여쭤보니까 김승원 의원이 아직 1번 사퇴서를 안 냈다. 2번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거를 의안을 상정해 달라고 의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다. 국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을 하려면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핑계다. 국민들 앞에서 내가 사퇴하겠다, 빨리 사퇴 처리해 달라고 했으면 네네.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네네. 민주당이 괜히 사퇴해서 처리해 줄 생각이 없는 걸 그런 식으로 핑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말 안 되는 핑계입니다. 빨리 말 안 되는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오늘 철회를 하셔야 될 텐데 본회의 상황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과 경제는 매일매일 들리는데 과학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과학적 사고 방식 그리고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꼭 알아야만 하는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종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오늘은 차 밀리지 않고 잘 오셨어요? 조금 밀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국회 상황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국회 연결해서 듣다 보니까 숨가쁘게 쭉 들어왔는데요. 시간을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해 왔는데요. 한숨 돌리려고 했더니 오늘 들고 나온 이야기가 여전히 한숨 돌리기엔 너무 긴박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요. 서울 광화문 상공에 핵폭탄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지난주 첫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폭망이다. 개폭망. 히로시마급 폭탄이 이제 TNT 15,000톤인데요. 그게 만약에 이제 세종대왕 아니면 동상이 있는 네네네 광화문 광장에서 상공 한 600m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반경 1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의 증발 이렇게 죽고요. 네. 그리고 저기 동대문에서 이화여대까지 그리고 서울역에서 남산이나 거기서부터 청와대 있는 데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근데 그게 겨우 이제 45년 처음 터뜨렸던 TNT 15,000톤 규모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수십만 톤 규모의 핵무기들이 배치가 돼 있고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한 게 이제 6차 핵실험 2017년 9월인가 했었는데 그때 추정치가 적게는 10만 톤에서 많게는 30만 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0만 톤이라 그러면은 히로시마급의 딱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20배. 네, 20배인데 히로시마 때 어땠냐면 히로시마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요. 여차저차 다 해서 하여튼 거의 한 14만 명 사망이었어요. 그럼 인구 전반이 죽은 거죠. 그럼 그냥 단순 비교만 하면은 위력이 한 20배니까 그러면은 14만에 20배 하면은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이 사망한다는 이제 산술적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말하자면 핵무기, 핵무장 불사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께서 핵무기 또는 핵전쟁 불사론을 이야기하려면 즉 300만 명이 사망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가치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300만 명이 죽더라도 지켜야 될 가치를 국민들과 동의하고 설득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핵무장 불사론, 핵무기, 핵전쟁 불사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무책임하고 또한 사실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규탄받아야 돼요.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비핵화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고 우리가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청취자분들 와, 이 겁나는 얘기 왜 갑자기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 밥상 앞에서 저녁 밥상 앞에서 이런 얘기 왜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사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핵 전쟁 불사론은 300만 명의 사망보다도 더 큰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종필 교수님이 하시고 싶으셔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 거다. 네. 근데 도대체 오늘은 요 얘기 잠깐 해보죠. 네. 그 궁금한 게 그 핵발전이랑 핵무기랑 그럼 네. 뭐가 다른 거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핵발전 네. 엄청 많이 하는데 네. 핵무기는 안 되고 핵발전은 그럼 안전하다라고 핵무기는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핵발전은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연료의 농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핵무기는 그냥 에탄올, 순수 알코올 뭐 95% 이상 그건 이제 연료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불 붙으면은 불 잘 붙고. 네네. 근데 핵발전소는 뭐냐면은 맥주 정도 돼요. 아, 맥주 정도. 알코올 용량이 뭐 한 2에서 5%? 4% 정도. 어. 네. 그 맥주에 불 붙인다고 불이 붙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료로 쓰는 게 뭐냐면은 우라늄 235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235라는 게 이제 질량수라는 건데 모든 원소는 원자 핵이 있잖아요. 네. 그 원자 핵에 이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죠. 어려워집니다 지금. 네,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합한 수를 질량수라고 하는데 그게 235개가 있는 애예요. 오. 근데 얘가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네. 얘가 이제 핵무기 원료가 되는 애인데 얘가 자연 상태에는 한 0.7%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무기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농축을 해야 됩니다. 아, 농축 네.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네, 순도를 얘기가 높여야 나오는 되는 거구나. 거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게 뭐 이제 원심 분리기 이런 게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뭐 분당 10만 회 이상 회전하는 어떤 그런 기계가 필요한데 뭐 그걸 위해서 특수 재질의 어떤 뭐 금속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90% 이상으로 농축을 하면 그게 그냥 핵무기다. 네. 예. 그런데 이거를 뭐 2에서 4%, 5% 내외 정도로만 아주 저농축으로 해서 쓰는 게 핵발전소죠. 네.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돌리더라도 핵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그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뭐 물론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좀 필요 이상의 어떤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핵발전소 돌리면 핵폭발이 일어난다. 그거는 연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핵발전소에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핵무기처럼. 그러면은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뭐 히로시마나 네. 히로시마가 아니라 후쿠시마. 후쿠시마에서 보면 이 방사능이 네. 유출돼서 네. 피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지만 위험한 물질들이 많은 거죠. 네, 뭐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뭐 후쿠시마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네. 농도가 다르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뭐 핵무기가 터지는 것 같은 네. 그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 꽝 하고 터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위험 물질이 유출될 수는 네.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네. 핵무기의 원료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우라늄 235가 있고 네. 그 플루토늄 239가 있습니다. 그래, 플루토늄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플루토늄.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우라늄탄, 플루토늄탄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플루토늄 239는 그 플루토늄 자체가 자연에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고 이제 뭐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네.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핵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핵발전 연료가 235라 그랬잖아요. 예, 230. 우라늄 235. 네. 나머지는 238입니다. 우라늄 238, 천연 우라늄.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쓰고 나서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죠. 네네네.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잘 처리를 하면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후 재연료 처리 기술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좀 논란이 있었죠. 원자력 협정 같은 데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핵 발전을 하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은 잠재적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불러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위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플루토늄 239를 네, 네. 핵 발전하고 나서 재처리하면 네. 플루토늄 239가 되니까 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네. 나라다. 그런데 239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 얼마냐면은 이게 지금 IAEA 있죠. 그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거기서 인정하는 질량이 한 8kg 정도예요. 네. 8kg이면 지금 여기 있는 350ml짜리 물 있죠? 네. 부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 무거워요? 예, 밀도가 높고. 아.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요새는 기술이 또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1kg 내지 2kg만 있으면 소형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최근에 영변 핵 재처리 네네네. 시설이 재가동됐다. 오늘 뉴스가 나왔죠. 네, 오늘 뉴스 나왔죠. 그럼 거기서 네. 플루토늄 239 만드는 겁니까? 그런 걸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아. 영변에 있는 것도 원자로가 3개가 있는데 뭐 네네. 옛날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 네네. 뭐 비교적 최근에 씌운 것도 있는데 뭐 용량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라늄으로 그 돌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지금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해서 지금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면 그거를 우라늄 농축 기술, 네. 즉 우라늄을 플루토늄 농축하거나 기술? 아니면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네,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네.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발사체. 근데 네. 발사체는 지금 뭐 인공위성까지 쐈으니까 발사체는 어느 정도 북쪽에서 다 뭐 준비가 됐다는 대포동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뭐. 근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네. 어마무시합니다 핵무기가. 근데 인류가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거, 뭐 맨하탄 네.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를 어렴풋이 듣긴 했어요. 네네네. 그 맨해튼 프로젝트가 1942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차 세계대전 중이네요. 공식적으로 네. 예. 그 45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음. 그 전에 사실은 그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네. 그 이제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인 레오 질라드라는 분하고 그분하고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 핵무기를 나치가 먼저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어떤 좀 그런 경각심을 네, 네. 가지고 편지 초안을 써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루즈벨트한테 전달해서 그게 39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잘 보시면은 1938년에 핵 분열을 처음 발견해요. 네. 우라늄이 금방이네. 우라늄이 쪼개진다는 걸 발견한 게 1938년이고 그 1932년에 여름에 이제 그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게 그 맨해튼 프로젝트 시작하는 뭐 계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42년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할 때 그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그 미국으로 갔던 엘리코 페르미 같은 분이 이제 42년도에 그 인공 원자로를 처음 만들어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뭐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최초로 핵무기가 나온 것은 45년 7월 16일 그날이 월요일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새벽 5시 29분에 네네. 그때 최초로 이제 핵무기 그 폭발 실험을 합니다. 그 이제 트리니티 실험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그때 썼던 폭탄이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네.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네, 그 플루토늄은 비교적 원료 물질 얻기 쉽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런데 폭탄으로 만들긴 어려워요. 음. 플루토늄은 이렇게 내포경이라고 해서 이거를 구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그 전방에서 그 재래식 폭약을 한꺼번에 터뜨려 가지고 그 한 가운데로 포커싱을 해서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압력으로 집중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폭발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폭발시키는 게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우라늄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라늄은 그 예를 들어서 한 50kg 정도만 뭉쳐놓으면 바로 터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 히로시마 떨어진 게 우라늄탄인데 그건 어떻게 만든 거라면 한 30kg짜리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멀찍이 떨어뜨려 놨다가 네. 이제 뇌관이 터지면은 두 개가 합쳐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냥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단순하네요. 대신에 이제 우라늄 원료 물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축하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 당시 기술로.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탄은 핵폭탄은 농축은 어렵지만 폭발은 쉽고 네. 플루토늄 탄은
추출은 쉬운데 네. 폭파시키는 게 어려운. 네네네. 그 당시 기술은. 지금은 모든 게 다 근데 이제 그 아직도 안 해본 처음 만들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플루토늄탄을 그렇게 이제 내폭형으로 포커싱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 한번 불발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맞아요. 때 그런 이제 얘기 있었어요. 그 플루토늄 포커싱의 아직 기술적인 그 완성도가 안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영변은 우라늄탄이라기보다는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네. 핵발전을 한 이후에 플루토늄을 네.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플루토늄 탄을 팬맨이라고 그래서 나가사키 떨어진 거.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라늄 탄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이제 포신형. 그래서 이제 리틀보이라고. 네. 그러죠. 자 하여튼간에 이거 뭐 이야기를 그 들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에도 많은 대권 주자들이 전술핵 재배치. 그러니까 뭐 전술핵 전략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술핵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동해서 특정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걸 전술핵이라고 하고 전략핵은 전략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딱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걸 전략핵이라고 한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요즘은 하도 뭐 이동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단거리 소규모 경우, 뭐 수천 톤 그걸 이제 전술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핵가방이나 뭐 이제 핵지뢰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야포에 쏘아서 보낼 수 있는 거 그런 거 전부 이런 거를 뭐 전술핵이라고 하는데 한반도에 한때 이게 950기까지 배치가 됐었다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91년에 노태우 시절에 이제 비핵화 선언하면서 그 전술핵을 철수하게 되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죠. 91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네네. 그런데 그 사실 이제 전략 핵무기 없으니까 지금 이제 최근 아프간 사태 보면서 미군이 떠나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도 전술 핵무기 들여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돼? 죄송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해구산은 계속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해구산이 뭐냐면은 북한이 선제 공격하면 남한을 선제 공격하면은 미국이 대신 때려주게 핵 공격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산 안에 들어와 있다. 네. 그런데 핵무기를 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를 쏘나 아니면은 뭐 미국 본토에서 그 탄도미사일 날리나 아니면은 뭐 잠수함 전략 핵잠에서 이렇게 그 SLBM으로 날리나 사실 의미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차이가 없고 괜히 우리 땅에 이렇게 핵무기를 들어놓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긴장감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핵무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군사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게 지금 주한미군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해구산으로 핵 보복 공격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날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예, 어차피 이런 이야기는 그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물리학자로서는 참 의미 없는 얘기고 오히려 더 위험한 얘기다.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핵발전은 정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인가. 핵발전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대선 주자의 선거 공약도 들어봤고요. 진통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처리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서는요. 무시무시한 핵무기의 개발 역사까지 살펴봤어요. 언뜻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도 척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무거운 소식으로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괜한 걱정만 안겨드리는 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기를 진짜로 기대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Heal the World 전해드립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의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